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병을 완치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쩌면 평생 고치기 힘든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제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로 그 불치병을 놓고 새 삶을 살게 되었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분들을 위해 용기를 주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거듭된 이혼과 3번의 재혼, 저는 복잡한 가정사로 새어머니만 3명이 있었어요. 친어머니는 너무 어렸을 때 저를 놓고 가버려서 기억도 없고 제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사람은 아버지의 2번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게 제가 5살쯤 아버지의 바람으로 이혼했다고 해요. 대단한 여성 편력을 가졌던 분인지라 재혼하고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제가 6살 때 아버지의 3번째 아내이자 제겐 2번째 새엄마가 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까지 제 엄마로 살았으니 그래도 4년은 버티고 나간 거였어요. 대단한 사랑을 주신 건 아니지만 계모라고 저를 구박한 적은 없어 꽤 평범한 모녀처럼 지냈죠. 하지만 결국 2번째 새엄마도 아버지의 여성 편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는 4번째 아내를 집으로 들이셨고 불행히도 그 여자가 지금까지도 호적상 제 어머니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번째 새엄마는 동화에서 나올 법한 전형적인 악덕 계모였어요. 처음 저희 집에 들어온 날 제게 대놓고 그러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들어온 거지. 네 엄마 되려고 이 집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괜한 엄마 대접 바라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아라. 알겠니? 저는 본능적으로 그 여자가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한 눈치는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절 싫어하는 그 마음을 굳이 아버지 앞에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위해 전화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한테 대놓고 그랬거든요. 나한테 내 자식은 우리 지은이밖에 없으니까 나더러 제 엄마 하라고 할 거면 지금이라도 나 놔줘. 나는 아주 미련 없이 이 집 떠날라니까. 불행히도 아버지의 여성 편력은 4번째 어머니한테서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전 여자들과 다르게 성격 자체가 세서 그런지 아버지가 꼼짝을 못 하셨거든요. 거기다 아버지가 크게 한번 아픈 적이 있는데 그때 새엄마가 병시중 들면서 아버지의 입지는 더 줄어들었어요. 3, 4년에 한 번씩 엄마라는 사람이 새로 드나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악독한 계모 하나가 붙박이장처럼 들어앉은 것은 더 문제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어린 제가 안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었지만요. 제 불행이 아주 오래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과 같았던 겁니다. 새엄마는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성격이 새엄마 판박이었어요. 눈치껏 제 물건을 빼앗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는 일도 있었죠. 언니, 나 이거 주면 안 돼? 이거 내가 아끼는 펜이야. 친구랑 우정 교환한 거라 줄 수 없어. 나 이 펜 가지고 싶은데? 그럼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허락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와 서랍이나 필통을 뒤져 원하던 건 기어이 손에 넣곤 했습니다. 분명히 아끼는 펜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도 다음 날이면 사라져 있곤 했거든요. 화가 나서 똑같이 동생의 필통을 뒤져 펜을 찾아내면 뒤통수로 소뚜껑 같은 손바닥이 날아오곤 했어요. 아!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내 딸 가방을 뒤져?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제 펜을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증거 있어? 네? 지은아, 네가 가영이 펜을 가져갔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니, 내가 왜 언니 펜을 가져가? 엄마가 돈 주는데 사면 그만인걸. 이게 동생 가방 뒤지는 것도 모자라서 도둑 누명을 씌워? 너 오늘 저녁 없으니까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알겠어? 그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났지만 저는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었어요. 처음엔 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체념이 빨랐죠. 나중에 대학 교수님께 유년 시절 가정사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제 후천적 성격이 청소년기 우울증에서 시작된 것 같다더라고요. 불의를 겪을 때마다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체념해 버린다면서요. 하지만 이미 그걸 알았을 땐 제 몸에 인이 박인 듯 그 성격을 버리지 못했죠. 그러니 대학에 가서도 동료가 보란 듯 제 과제를 빼앗아도 싸우기보다는 그냥 다시 하는 길을 택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 더 편해지는 길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저에겐 그게 축복이었어요. 계모의 습관적 차별과 아버지의 당연한 무관심에 그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저 나름대로 살궁리를 찾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학교와 학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러다 대학은 일부러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간호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새엄마는 비아냥거리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작정이면 의사는 되어야지. 기껏 한다는 게 간호사? 너는 세상 똑똑한 것처럼 굴더니 꼭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간호사가 된 후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또 새엄마였어요. 대학에 간 후로는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한 적도 없는데 제가 대학병원에 취업한 후 연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네 병원에 잘하는 친한 언니가 입원하거든? 내가 언니한테 내 딸 거기 있다고 해뒀으니까 너가 들여다봐주면서 필요한 것 좀 가져다주고 챙겨주고 그래. 저도 바빠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병원이 얼마나 넓은데. 그냥 하라면 좀 해. 너 요즘 부쩍 그렇게 내 말에 토다는 일이 많더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나 아니었으면 애미 없이 자란 새끼란 소리 듣고 본데 없이 자랐단 소리 들었을 텐데. 밖에서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후회하고 다니게 하지 말아라. 알겠니? 입원한 지인 살펴봐달라. 내가 일부러 너네 병원 추천한 거다. 그건 양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력이 없다고 편도 2시간 거리에 집에 와서 수액 좀 놔달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더라며 요구하기에 의료법 내세워 거절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래도 나이 먹고 떨어져 살면서 그런 요구들을 거절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작된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엔 자기 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간다며 자랑하려고 전화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결혼 앞둔 여동생을 위해 결혼자금 좀 내달라는 것이었죠. 이번에 지은이 시집 가는 거 아니? 그 남자가 대기업 연구원이라더라.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게 내가 아주 사위복이 넘쳐. 네, 잘 됐네요. 그래서 애 결혼하는데 돈이 좀 들 것 같다. 그만한 집에 시집 보내려면 얼추 모양새는 갖춰야 할 거 아니야. 그쪽도 사실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전세로 간다는데 너가 그동안 모은 돈 좀 내주면 전세 갈 거 매매로도 가능하겠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모아둔 돈을 지은이 집 사는데 보태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게 지 엄마도 버린 거 기껏 키워놨더니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야, 너 내가 뭘 했어?
나 아니었으면 너 밖에서 애미 없는 새끼라고 욕이나 듣고 살았어. 순간 전에 없이 분노가 끓어오르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놈의 키워준 은혜 자기 아니었으면 애미 없는 새끼 소리 들었을 거라는 말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차라리 없이 살았으면 속이나 편했을 거예요. 어설프게 엄마 흉내내며 제 영혼을 갉아먹던 사람이 나이 먹어도 좀비처럼 들러붙어 그런 요구만 해대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연락할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연락을 받아줬던 건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와서 난동을 부리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내가 여기 송다영 간호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아, 저기 오시네요. 아, 근데 아시려나? 내가 얘 친엄마는 아니고 새엄마거든요. 사람들이 의붓딸 간호사 됐다고 하면 세상에 어쩜 애를 그렇게 잘 키웠어요. 집안에 간호사 하나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 없던데 하고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아, 네. 누구는 간호사 딸이 사주는 가방도 받아보고 용돈도 수십만 원씩 받는다는데 우리 다영이는 어떻게 그런 게 없어요. 이만한 큰 병원에 다니면서도 애가 그렇게 배운 바 없는 짓을 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행여 민폐가 아닐까 내가 걱정이 많아요. 괜히 계모가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 나올까 봐. 그러면 괜히 내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고. 아니요. 다영 씨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배려심 많아서 인기도 많아요. 아유, 애가 좀 가식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왜 가족한테는 그럴까? 오죽했으면 새엄마를 상대했던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그 소문이 나서 저를 동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 많았겠다. 진짜 계모 구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자기 친딸이었으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그 회사에 가서 그 망신을 줬겠나요. 새엄마는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찾아오겠다며 반협박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지은이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야 하는 건데요. 내가 너 키워줬잖아.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아깝니? 대체 나 키우는데 새엄마가 뭘 얼마나 썼는데요. 밖에서 돈을 벌어다 줬어요? 돈은 아빠가 벌었어요. 그리고 나 위해서 빨래를 해줬어요? 밥을 차려줬어요? 내 엄마로 살 생각 없다고 선 긋고 틈만 나면 나 집안일 시켜먹고 교복 빨래 한 번 해준 적이 없으면서 대체 나 키우면서 뭘 얼마나 공을 들였다고 키워준 값을 내래요? 이 싸가지 없는 거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빨래를 왜 안 했어? 밥을 뭘 안 해줘? 말에 토달지 말고 돈이나 내놔. 1억 주면 더는 찾아오는 일도 없을 테니까. 덜 먹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애써 모은 돈. 새엄마랑 손잡고 나 괴롭히는 재미로 산 지은이 위해서 쓸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리고 1억이요? 하! 내가 지금 일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자취하면서 1억을 모아요? 부족하면 대출받으면 되지. 대학병원 간호사가 몇천 대출받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니들이 피가 안 섞였어도 자매로 산 세월이 10수년인데 동생 결혼에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거니? 응?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도 말랬다고. 남의 딸년 10수년 키우면 뭐하냐고.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키우는데 뭘 얼마나 공을 들였냐? 아주 내가 기가 막혀서. 예, 너 남들이 보면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손가락질해. 배은망덕이라는 말은 너 같은 년 두고 하는 말일 거다. 잔말 말고 돈 붙여. 괜찮은 매물 나오면 바로 계약할 거니까. 내일 당장 죽는데도 내가 모은 돈
새엄마나 지은이한테 한 푼도 못 가져가게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고 죽을 테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면 더는 못 받으려요. 당장 병원 경호팀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업무 방해죄 물어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야? 고소? 야, 이게 미쳤나 진짜? 그날 새엄마는 비상구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일로 수간호사님께 불려가 동정과 꾸중을 동시에 받았고 병동에서는 저를 모르는 이가 없었죠. 어려서 계모한테 구박받고 자라 가죽까지 탈탈 털리게 생긴 불쌍한 간호사로요. 원치 않은 동정을 사는 일이 그다지 유쾌하진 않았지만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절 불쌍히 여겨 자잘한 실수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게다가 만나는 환자분들도 한껏 오지랖 부리며 새엄마 욕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아유, 키워줬다고 다 부모인가? 보면 호적 부모가 참 많아. 그냥 법적으로나 부모지 부모 역할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사람들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자식들 등골 빼먹으려고 난리지. 간호사님, 힘내요. 나도 그런 여자들 여러 봤는데 다들 말년에 다 땅을 치고 후회해. 동생 결혼에 돈 1억을 해달랬다면서 노망난 여편네 같으니라고 어디 1억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어디서 개가 짖나 하고 무시해버려. 하지만 몇몇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구냐고 타박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면 6인실, 8인실 같은 병실에서는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는 일도 있었죠. 그래도 엄마라는 자리에 들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존재만으로도 힘이 돼주는 게 엄마잖아. 1억까지는 못해줘도 2, 3천 정도는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미쳤어? 구박받았대잖아.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간호사님 위해서 해준 거 하나 없이 그저 자기 친딸만 품어 살던 여자한테 미쳤다고 2, 3천을 해줘?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니지. 자식 도리라는 게 있는데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간호사님 양심만이 알겠지만 새엄마가 오죽했으면 간호사님한테 손을 벌리겠어? 그때 그 누구보다도 제 일처럼 나서서 분노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니 새엄마와 그야말로 개싸움을 하던 비상구 문 앞에서 그걸 다 듣고 계셨던 분들 중 한 분인 403호 할머니셨어요. 양심? 당신이 간호사님 양심을 알아? 그 여자 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순환을 겪었는지 당신이 보기를 했어, 듣기를 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양심 운운하면서 사람 마음에 짐을 지워? 아유, 어르신, 뭐 그렇게 화까지 내요. 부모의 은혜라는 게 괜히 있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이 보통은 아닐 거잖아요. 다들 계모 입장 돼보지 않아서 함부로들 말씀하시는데 저도 계모는 안 돼봤지만 키워준 부모 입장에서 그 정도 바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할머니는 남의 자식 키워보거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키워봤다. 남의 자식한테 은혜 바랄 수 있는 자격은 나 같은 사람한테나 있는 거지. 오자마자 네 엄마로 살 생각 없다 선 긋고 지 딸이랑 손잡고 교묘하게 괴롭히기까지 한 여자한테 은혜는 무슨 은혜? 딱 봐도 능력 없는 여편네가 돈 버는 남자 하나 잡아서 집에 눌러앉아 돈이나 축내고 산 것 같은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속으로나 할 것이지. 속상하게 왜 간호사님 앞에서 그래? 할머니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자 주변에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손뼉치며 옹호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유달리 제 안부를 묻거나 저를 챙기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찌나 티가 나게 저를 챙겨주시는지
동료들이 송간호사 수호대 할머니라고 별명까지 붙여준 거예요. 오늘도 송쌤 수호대 할머니가 한바탕 해주셨다면서? 든든하겠어. 고맙긴 한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과하게 나서주시니까 민망해요. 장쌤이 그러는데 그 할머니 왕년에 사업하시던 분이래. 그래서 목소리도 괄괄하시고 누구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다고. 소문으로는 어깨에 힘 좀 주던 분들이랑도 거래하면서 아는 사람도 많다더라. 생각보다 보통 분이 아니시더라고. 듣기만 해도 참 든든하네요. 그냥 빨리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동정, 연민, 어딜 가나 그런 눈으로 보니까 불편하고요. 어머니는 연락 안 와? 그때 경호원분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앞으로는 병원 출입 금지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하루하루 그 일이 병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중 그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가장 빨리 잊히길 바랬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거나 병문 안으로 받은 음식들도 꼭 저한테 챙겨주시곤 했거든요. 그도 모자라 어느 날부터는 자꾸 자기 손자를 만나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손주 좀 만나봐. 내가 평생 남한테 우리 손주 내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송간호사한테는 내가 우리 손주 줄 수 있겠네. 제가 뭐라고 귀한 손주를 소개해 주세요. 저 신경 써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더는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다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님들께도 눈치 보이고요.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내가 챙겨주고 싶은 사람 더 챙겨주는 건데. 우리 손주가 유명한 변호사야. 키도 크고 훤칠하니 잘생겼어. 나보러 오기도 했는데 본 적 없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 있어요. 걔가 똑똑한데 돈까지 잘 벌어. 송간호사 남자친구는 얼마 버는데? 요즘 몇백 벌어가지고는 맞벌이밖에 안 되는데 결혼해서는 일도 쉬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손주 연락해서 부를 테니까 한번 만나봐, 응? 하도 강권하시기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짓말로 애둘러 거절도 했는데 보통 고집이 아니었어요. 괜찮다고 그렇게 마다했는데도 기어이 손주를 병원으로 부르기까지 하셨죠. 어때? 내가 말한 그 간호사. 나이가 며칠했지? 아, 30. 딱 30이랬어. 주하나, 내가 보기엔 참 예쁜데 넌 어떠냐? 아유, 예쁘신데요. 할머니, 이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손주 며느리로 생각하실 만큼? 나는 당장이라도 내일 식장 잡아다 줄 수 있어. 주하나, 내가 어디 너한테 여자 만나보라고 한 적이 있든? 우리 손주 아까워서 아무나한테 못 준다고. 네 엄마가 잡은 선자리도 내가 다 못 가게 했는데. 알죠. 우리 할머니 극성스러운 손주 사랑. 저희가 알아서 한번 만나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지? 아유,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정말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싶어 민망해 쩔쩔매는데 아무렇지 않게 만나보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할머님을 병실에 모셔다 드린 후 다시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때문에 많이 곤란하시죠? 원래 안 그러셨던 분인데 아프시고 난 후로는 마음이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 좋게 봐주시고 그러신 건데요. 괜히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서 그게 더 죄송하네요. 어차피 할머니 보러 오는 건데요, 뭐. 앞으로도 저희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할머니 말대로 키도 크고 훤칠한 데다 잘생겼는데 거기다 매너까지 좋았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더니 신뢰가는 목소리가 인상 깊더라고요.
그렇다고 얼씨구나 한번 만나볼까 그런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너무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 후로 할머니께서는 퇴원하셔서 만나는 일도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암 수술로 입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송쌤, 들었어? 그 할머니 말이야. 403호에 계셨던 송쌤 수호대 할머니. 아, 네. 왜요? 그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대. 어제 새벽에 구급차 타고 왔대. 네? 갑자기 무슨 일로요? 그때 분명히 수술 잘 됐다고 했잖아요. 응급실 정쌤말로는 폐혈증이라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주치의쌤 아까 회진 때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였어. 세상에. 병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얼굴 보고 지내던 환자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익숙해지기도 한다는데 저는 몇 해를 일하면서도 그건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몇 번이나 얼굴 보고 인사했던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들으면 그날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친손녀처럼 챙겨주셨던 분이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빈 시간을 이용해 중환자실에 가봤는데 동료 말대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실려온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가족분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라고 했답니다. 저는 할머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세상에 아쉽지 않은 이별 없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할 시간도 없어 급하게 떠나는 것만큼 남은 사람에게도 간 사람에게도 슬픈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시려거든 남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만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할머니께서 무사히 깨어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한 건 뜻밖에도 할머니의 손자분이셨죠. 저희 할머니 때문에 중환자실 찾아오셨던 거 봤어요. 그래서 소식 기다릴 것 같아서요. 할머니 1시간 전에 의식 찾으셨어요. 저도 멀쩡히 잘 알아보시고요. 정말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만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굉장히 걱정됐던 모양인 거죠. 엉뚱하게 할머니 손자분에게 제가 위로를 받았고 다행이라며 한시름 놓게 되었죠. 그 후 퇴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할머니 손자가 찾아왔어요. 이젠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영 씨랑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셔서요. 괜찮으시면 저희 할머니랑 동행 좀 해주시겠어요? 저랑요? 어디를요? 어디인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할머니께서 다영 씨가 괜찮다고 하는 날에 함께 가면 좋겠다고 하셨을 뿐이라. 가급적이면 그날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걸 보니 아무래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준비하다뇨? 뭘요? 실은 이번에 퇴원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엔 천운이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2번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할머니께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본인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라 수술도 견디셨던 거지만 수술 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실 테니까요.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생각해 두신 것들을 그냥 다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에 저랑 함께 가고 싶은 곳도 있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저로선 할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건 다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라서요.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저와 가고 싶은 곳을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손자분이랑 결혼하라고 하셔서 설마 둘을 데리고 결혼식장이라도 가려나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 할머님과 함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여기 내 딸이 있어. 따님이요? 아, 먼저 가신 따님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내가 오래 살았잖아.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앞세운 자식 있는 건 자랑도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니긴 하지. 우리 딸 서정미야. 아, 근데 왜 여길 저랑 오고 싶으셨는데요? 그냥 송간호사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서. 송간호사, 내 얘기 좀 들어주겠어? 저는 할머니 그리고 손자분과 함께 납골당 휴게실에 앉았어요. 할머니께서는 거기까지 걷는 것도 힘에 부치신 듯 앉아서 한참 숨을 고르셨죠. 그러면서 혼잣말하듯 천천히 손자 앞에서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결혼에 딸 하나를 낳았어. 근데 내가 걔한테 정을 못 줬어. 사는 게 바빠서 장사 공을 치면 애 아빠가 그렇게 손찌검을 했거든. 자기도 벌어오는 돈이 많지 않으면서 쓸모도 없는 년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딱 죽겠더라고. 그런 걸 잘도 버티고 사는 여자들도 많던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딸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하루라도 애 아빠한테 안 맞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으니까 애 아빠가 멀리서 팔만 올려도 깜짝깜짝 놀라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집을 나온 거야. 애만 두고. 그게 중학생 땐가? 설마 저기 있는 분이 그때 할머니가 놓고 온 그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쟤를 놓고 나온 거야. 독한 년이지.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어서 가끔 만나서 돈도 쥐어주고 아빠가 때리거든. 어떻게 해라.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운 좋게 너네 할아버지 만나서 새살림 차리게 됐는데 어느 날은 걔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도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야. 안 그래도 갔다 온 년이라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사는데 쟤까지 나한테 둘러붙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부터 했지. 애미도 아니었지 나는. 할머니는 회한에 찬 표정으로 먼 창밖을 바라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할머니의 무거운 과거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괜히 눈치만 보았고요. 할머니 손자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는 만나러 가지도 않고 찾아와도 매정하게 쫓아내곤 했는데 걔가 나를 닮아 그런지 독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기도 힘들게 찾아와서 엄마 그렇게 찾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어느 날인가 내가 배불러 있는 걸 보더니 자긴 여동생 갖고 싶었다고 여동생 낳아주는 거냐고 속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걔가 그래서 싫었어. 나한테 죄책감 갖게 했으니까. 시집이나 가면 나 좀 놔주려나 애를 낳으면 나를 좀 안 찾으려나 그랬는데 진짜 애가 애 낳고선 한동안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드디어 너도 네 인생 찾아가는구나 싶어서 내심 좋아했지. 속도 없이 애미란 년이. 연락도 못할 만큼 속이 골아가던 중인 줄도 모르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애를 데려와서는 그러대. 엄마, 얘 좀 봐줘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는 거야. 내가 유방암인데 치료받는 동안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네 남편은 어쩌고 나한테 와서 애를 봐달래냐 그랬더니만 글쎄 이혼했다는 거야. 이혼을 하려거든 애나 놓고 오지. 암도 모자라 애까지 달고 왔냐고 그렇게 모진 소리를 했어. 왜 그러셨어요? 후회하실 거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저도 모르게 속갯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아이를 두고 나온 것도 모자라 엄마 정이 그리워 찾아간 딸에게 끝까지 모질게 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나를 놓고 갔는데 내가 찾아갔었으면 날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어 화도 나고요. 할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멍청해서 그랬지. 멍청해서. 맨날 매 맞고 돈이나 악착같이 벌고 살다가 재혼해서 그제야 사람 대접받고 남편 자식들한테도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들러붙으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싫었던 거야. 쟤만 없었어도 내가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 쟤만 없었어도 나는 좀 더 행복했을 텐데 결혼해 살려거든 잘 살기나 하지 갓난쟁이 데리고 이혼이나 하고 쟤는 왜 저렇게 내 속을 긁고 사나 암 걸려서 아프다는데 그 생각부터 들었어. 애나 놓고 오라는 말에 걔가 그러더라.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죠. 나는 그게 나 들으라는 소리 같아서 썽이 났지. 자기 두고 갔다고 원망하려고 하는구나. 놓고 갔으니 이제와 이렇게 책임지라는구나. 그래서 그동안 애아빠 모르게 모아둔 돈 2천만 원 주면서 그랬어. 나는 너한테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 돈으로 보증금을 구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애 봐줄 사람을 찾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요? 따님이 그냥 가셨어요? 응, 엄마. 미안해. 잘 살아. 하더니만 기껏 마련해준 돈은 받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고 애는 애 아빠한테 맡기고 수술했는데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그런가 애가 깨어나질 못했더라고. 걔 친구한테 연락받아서 가봤더니 그냥 차갑게 식은 살덩이 하나가 누워있더라고. 정미 같지도 않고 영 남인 것 같다가도 정미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무너지더라고 마음이. 할머니께서는 불현듯 그때가 떠오른 듯 괴롭게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슴팍을 움켜쥐다 주먹을 쥐고 가슴팍을 툭툭 치셨어요. 그게 나한테 1,000벌을 주고 갔지. 1,000벌을. 그게 그렇게 평생 후회가 되는 일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 끝까지 부모 사랑 하나 못 받고 산 자식이 나 앞세워서 갔는데 애미가 무슨 속으로 살았겠냐.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 원망 어떻게 들을까? 그때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나도 자식인데 왜 그렇게 나한테 무심했어? 그 원망 소리가 꿈에도 나와서 벌벌 떨고 살았지. 할머니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하고 작은 할머니 손에 제 손이 푹 담겼는데 이상하리만큼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파서 힘도 없으신 분이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요. 송간호사, 애 놓고 간 애미 마음이 다 나같진 않아. 나 같은 년도 평생 제일 무서운 게 놓고 온 자식이었어. 송간호사 엄마는 나같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사정이 있었을 거고. 엄마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유별나시거든요. 처음엔 왜 나만 놓고 갔나 화가 나긴 했지만
아버지 하시는 거 보면 그럴만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 원망하지 마. 원망하면 못 써. 원망하려거든 송간호사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아버지랑 계모를 원망해야지. 명심해. 절대 돈 내주지 마. 그런 사람들한텐 먼지 한 톨도 내주는 거 아니야. 알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더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르게 살지 않으려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족도 아니지만. 그래. 내가 가기 전에 송간호사한테 큰 거 하나 주고 갈게. 내 딸 생각이 나서 그래. 받아줄 거지?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할머님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니께서 제게 주시겠다고 한 큰 거 하나가 뭔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돌아가실 줄은 더더욱 생각지 못했고요. 그래도 몇 년은 좀 버티시지 않을까, 결국 체력 싸움인데 체력만 되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할머니 손자에게 부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정사 때문에 할머니 두 분이 없었던 제게 처음으로 친할머니 같은 따스함을 느끼게 해준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그 어떤 환자의 부고 소식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조문 가서 부디 평생의 한이 되었다는 따님을 만나 오랜 오해 풀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조문을 끝내고 나오는 저를 누군가가 붙잡는 거예요. 다영씨, 잠시만요. 할머니께서 다영씨한테 남기신 게 있어요. 저한테요? 뭘요? 손주는 저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에서 의문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주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먼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은 저도 조문객 맞이로 바쁘고 일단 가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손주는 서류 봉투와 더불어 안주머니에서 자기 명함도 함께 건넸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와 봉투부터 확인했어요. 봉투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할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할머니의 유언장이 왜 나한테 왔나 싶어 읽어 내려가던 저는 크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본인 황점수는 사망한 후 본인의 금융자산 중 10억 원을 수중인 송다영에게 무상으로 증여합니다. 사망 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 유언장에는 저에게 무려 10억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손주에게 연락했어요. 서류 확인했어요. 이게 뭐예요? 봤어요. 말 그대로예요. 할머니께서 다영씨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 큰 돈을 남기신 건데요? 그것만 본 거예요? 서류 봉투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저는 그제야 서류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종이를 4번 접은 편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와 한 아이가 찍은 사진 한 장 속에 아이가 어디서 많이 봤다 싶게 낯이 익었거든요. 슬슬 무서운 예감이 들 때 편지를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영아, 우리 정미딸 다영아, 나는 죽기 전 너를 만난 게 정미가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무 멍청하게 살아서 정미딸인 내게도 마지막까지 떳떳할 수 없었음을 용서해다오. 내 무지함 때문에 내 딸도 모자라 너도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이 못난 할미가 억척같이 살아서 번 돈으로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1원 한 장도 빠짐없이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다오. 그래야 내가 정미 얼굴이라도 보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은 제가 할머니의 딸의 딸, 그러니까 제가 외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아무 말도 없자 손주가 그러더군요. 할머니께서 임종 전에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급하게 소식 들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고모가 다영 씨한테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는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금 문제라든지 그런 게 힘들면 저한테.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진짜 제 외할머니라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따님 얘기가 우리 엄마 얘기라고요? 역시 모르셨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래요. 다영 씨도 봤듯이 할머니 그 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길 늘 그 따님 기일만 되면 전후로 많이 우울해 하셨다고 했고요. 절 어떻게 알아보신 건데요? 병원에서 알아보셨대요. 얼굴 보고 안 건 아니고 다영 씨가 다영 씨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랑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설마 했는데 나이도 같고 이름도 같다 싶으니 확신을 가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다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할머니께서 유전자 검사도 이미 하셨었어요. 어떻게 하셨는진 모르겠지만 검사 결과만 보면 두 분 직계 혈족일 가능성 매우 높은 걸로 나왔고요. 정황상 너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다영 씨 사정이나 할머니 사정이. 놀라서 정신이 없는 저와 달리 남자는 덤덤하게 그 이야기를 밝히며 곧 상속이 이뤄질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야 생각이 났는데 할머니께서 병실에 계실 때 제게 칫솔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귀걸이 세척에 필요한 작은 솔이 필요한데 못 쓰는 칫솔 하나만 줄 수 없냐고요. 없다고 했는데 하도 간청하기에 그럼 쓰던 칫솔이라도 내드리겠다고 했더니 좋아하셨었고요. 유전자 검사는 그때 그 칫솔을 가져다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몇 날 며칠 고민해봐도 그 돈이 제 돈 같지 않아 받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뜻은 잘 알겠지만 평생 그런 돈은 구경도 못 해본지라 좋다기보단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어쩐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받았다가 빚이 되거나 없던 일이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고요. 결국 손주분을 만나 제 뜻을 전했죠. 아무래도 상속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욕심도 없고요. 처음부터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괜히 받았다가 문제 생길지도 모르고 여하튼 전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그러자 손주분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제게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도 제게 말해주지 않아 알지 못하는 이야기였어요.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싫었다고. 고모는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와 다르게 할머니가 낳은 친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영 씨한테는 이모가 되겠죠. 증조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많이 구박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를 차별 못하게 하려고 감시도 많이 하셨고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셔서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고모도 어려서 할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재혼에 남부럽지 않게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렇지만도 않았대요. 사업하는 할아버지 도와 살림에 보조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만 하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딸에게 내준 그 2천만 원이 부끄러워 더 악착같이 사신 것 같은데 수백억 재산 남긴 건 할아버지시지만 그중 10억 정도는 할머니 고생값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중에 철 들고서야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셨다는 걸 다들 안 거예요. 다영씨 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 각서도 임종 앞둔 할머니 마음 놓으시라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할머니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계실 거고 다영씨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거절하러 나갔는데 결국 또 설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오랜 고민 끝에 그 돈을 받기로 결심했고요. 꿈은 아닐까 싶었는데 세금을 제외한 수억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실감이 나더군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1원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연락이 없었던 새엄마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지은이 다음 달에 식장 들어간다. 결혼이 코앞인데 너 진짜 입 싹 닦을 거야?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득달같이 찾아올 거면 가전이나 해주고 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너 정도면 5천은 부담도 없이 대출도 가능하다던데. 정일하기 힘들면 5천이라도 내놔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 정도도 못하면 진짜 너 어디 가서 버러지 소리 듣는다, 응? 그럴 마음마저 싹 가시게 하는 새엄마의 태도에 내가 미쳤지 한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뭘 가전식이나 주면서 터나요. 먼지 털듯이 그대로 털어버리면 그만인 것을요. 그래서 바로 경호팀 불러 내보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도 떠오르더라고요. 1원 한 푼도 남 위에서 쓰지 말고 저 위에서 쓰면서 제 인생 살라던 말씀이요. 저는 새엄마를 그렇게 내보낸 후 시간 내 틈틈이 부동산을 보고 다니고 차도 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에 새엄마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병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미행한 것이었어요. 제가 막 집에 들어서려 하자 갑자기 새엄마가 달라붙어 같이 들어가려고 하던 걸 1층 현관에서 막았었죠. 뭐예요?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돈 못 해준다는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좋은 집을 샀으니 여기 네 집이더라. 대출을 다 여기다 쓴 거야? 글쎄 그것까지 알아본 거예요? 새엄마랑 관련 없는 일이잖아요. 이만 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34평이라며? 잘 됐네. 지은이가 24평 구축 전세로 들어갔거든. 너 걔랑 바꿔 살면 되겠다. 뭐라고요? 너는 혼자 사는 주제에 이렇게 큰 집에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해? 24평이어도 충분한데. 살림은 다 새로 채워놓은 거야? 어디 가서 보자. 그러면서 뻔뻔하게 다시 닫힌 1층 현관 앞에 서서 열지 않고 뭐 하느냐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새엄마가 얼마나 치밀하냐면요. 1층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들어간 거 확인하고 몇 층 불이 언제 켜지는지까지 다 계산한 거였어요. 그러니 제 집 주소를 바로 알고 등기부 등본을 바로 열어볼 수도 있었던 거겠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거길 왜 가요? 집을 바꿔 살아요? 내가 왜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호구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은이한테 집을 내주느니 차라리 노숙자를 불러다 살라는 게 나아요. 뭐야? 이게 감이 어디서? 결국 또 한 번 머리채가 잡혔고 경비 아저씨 신고로 경찰이 왔어요. 그렇게 공권력 이용해 보내면 뭐하나요? 그 뒤로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해서 사람을 들들 볶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 한 번 한 적 없고 명절에나 한 번씩 보는 아버지까지 나선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적당히 네 엄마 비위 좀 맞춰줘라. 평생 남의 자식 키워 억울한 마음 좀 채우겠다는데. 누가 나를 키웠는데? 아빠도 착각하는 거야?
새엄마 나 키운 적 없어. 새엄마가 날 위해서 뭘 했다고 자꾸 키워준 은혜라는 거야? 아빠도 알잖아. 내 엄마로 살지 않겠다면서 학교 갈 일만 생겨도 이혼하겠다고 으름장 났던 거. 나 그거 하나도 안 잊었어. 내가 아빠한테 말 안 한다고 그걸 잊어서 말 안 한 것 같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 나 그 사람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게 무슨 돈인지 알아? 이거 엄마가 나한테 남긴 돈이나 다름없어. 아빠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네 엄마가 무슨 돈을 남겨? 돈 없어 수술비도 겨우 마련했었다고 했는데. 뭐야, 아빠 알고 있었어? 엄마 이혼하고 암 수술 받다가 죽은 거 알았어? 나한테도 소식이 오는데 몰랐을 리가. 근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엄마에 대한 건 묻지 말라며. 아는 거 없다며. 나 두고 그냥 가버렸다며. 이미 죽은 사람 이야기해서 뭐해. 됐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알았으니까 끊어라. 지은 엄마가 하도 닥달해 전화한 거지. 나도 너한테 뭐 바라고 전화한 건 아니야. 앞으로 너 알아서 잘 살아라. 아버지는 제 원망이 시작될까 두려운 사람처럼 도망치듯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었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게다가 수술비가 없어 겨우 수술했다는 걸 알면서도 경제적 도움도 주지 않았던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새엄마 원망만 할 게 아니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준 건 아빠가 맞지만 아빠가 새 신발이라도 신는 것처럼 아내를 바꿔 살지만 않았어도 제 유년 시절이 그렇게 괴롭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온전치 못했던 가족이라는 둥지를 완벽하게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정말 사람을 질릴 때까지 못살게 굴더군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새엄마 경찰에 신고한 호로자식이라며 저를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플랜카드를 만들어 병원 앞에 서고 저희 집 앞에 서고 1인 시위를 했어요. 결국 법적으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할머니 손주에게 연락했죠. 할머니 손주는 제 사정을 듣더니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참 반가운 의뢰네요. 언제쯤 연락 올까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생각보다 꽤 유능한 변호사니까 새 어머니가 다시는 그런 짓 할 수 없도록 할게요. 그 후 저는 변호사라는 손주분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게 딱 하나만 명심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신고는 절대 게을리하지 말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요. 병원과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신고하며 괴롭힘이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어쩌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면 음성 녹음까지 했어요. 그렇게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를 받아내고 형사고소와 민사고소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게 모든 법을 동원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던 사람이 고소가 연이어 들어가자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독한 년, 진절머리 나게 독한 년, 전부 너한테 돌아갈 거다. 너한테 안 돌아가면 네 자식한테도 두고두고 돌아갈 거야. 저한테 돌아올 게 있으면 새엄마한테 돌아갈 건 얼마나 많겠어요. 지은이 잘 살길 기도하세요. 새엄마 논리라면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도 않으니까. 뭐야? 인연이? 어디 털끝 하나 손대보세요. 별거 아닌 일도 결국 반복되면 교도소 가는 거니까. 나랏밥 먹고 싶으시면 어디 또 머리채 잡아보시라고요. 제 말에 새엄마는 제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떨며 악다구니를 내지르더라고요.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은 돈 몇천 있었을 때도 절대 줄 생각이 없었지만 수중에 몇 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면서 주지 않으니 더 통쾌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따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일도 없었어요. 명절 때만 아버지한테 연락하는데 아버지 말로는 여동생은 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새엄마라더라고요. 저는 요즘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 마음이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영아, 준비 다 했어? 응, 지금 가면 차 막힐 시간은 아니지? 아니야, 빨리 가자. 할머니 기다리시겠다. 나보다 너 오기만을 더 기다리실 텐데. 얼른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얼굴 도장 찍어야지. 법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문제는 없었지만 행여 어른들이 싫어하실까 싶어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제로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되었는데 사실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할머니께 받은 사랑이 이미 충분한데 정말로 손주분까지 탐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과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만나다 헤어지게 되더라도 할머님께서 이어주신 귀한 인연은 소중히 여기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족다운 가족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 기쁜 나날입니다. 하늘에서 만난 할머니와 엄마는 웃고 계시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